야 괜찮아, 못 넣을 수도 있지.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축구계의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죠. 메시와 호날두의 스토리는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음바페와 홀란드의 스토리가 차근차근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바페는 지난 월드컵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어요. 일단 8골 넣어서 득점왕 먹었죠. 그리고 독일 키커지에서 월드컵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전체 평점을 매겼는데 1등이 음바페예요. 2등은 메시. 자, 그래서 오늘은 음바페가 왜 차기 축구 황제인지, 그리고 그가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선수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선택지. 자, 프랑스를 상대하는 모든 팀들은 음바페가 경계대상 1호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협력 수비하고 난리 치는데도 음바페는 맨날 잘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신체 능력도 좋지만은 음바페는 수비수들한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음바페가 볼을 오른쪽으로 밀어놓고 슈팅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상대 수비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바페가 파 포스트로 때릴 것이냐, 니어 포스트로 때릴 것이냐. 왜냐면 음바페가 이 양쪽으로 다 잘 차거든요. 최근에는 더 미쳤어. 물이 올랐어. 자, 아무튼 상대 수비랑 골키퍼로 하여금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데 사실 어느 한 군데를 선택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 때리기 직전까지의 자세가 완전히 파포스트로 때릴 자세예요. 그래서 키퍼랑 수비수랑 먼 쪽을 막으면 마지막 순간에 발목을 꺾어가지고 니어로 차버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렇게 싹 밀어놨다. 수비랑 골키퍼가 가까운 쪽 맞겠죠. 그러면 또 파포스트로 차버려. 미쳐버리는 거야. 괜히 골키퍼들이 매번 역동작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음바페가 양쪽으로 슈팅하는 거 외에 또 다른 옵션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싹 밀어놨을 때 슈팅을 안 하고 접기도 해. 그러면 수비 입장에서는 슈팅 막으려고 몸 돌렸는데 다시 보니까 음바페가 없어. 그냥 뚫리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는 슈팅하는 척하고 옆에 동료 주고 뛰어. 음바페는 워낙 빨라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2대1 받는 것도 미리 눈치채지 못하면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수비가 이런 상황에서 눈치를 빨리 깔 수가 있나? 이쪽으로 때릴 수도 있고 저쪽으로 때릴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려해야 될 선택지가 많으니까 수비수들이 바페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른 음바페가 갖는 이점. 자, 음바페가 빠르다는 거는 저희 엄마도 알아요. 너무 지겨운 얘기야. 자, 음바페가 엄청 빠르다는 것이 축구라는 맥락에서 어떤 효용성을 가질까요? 먼저 이런 게 있어요.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 때 음바페가 중거리 골을 넣었거든요. 이때 이상하게 크로아티아 수비가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붙어서 슈팅을 못하게끔 했어야 됐는데 공간을 내줘가지고 중거리를 먹혔다고. 왜 그랬을까요? 음바페가 빠르니까. 가까이 붙었다가는 제껴질 게 뻔하니까 거리를 두는 거죠. 자, 음바페가 빨라서 또 뭐가 좋냐? 카타르 월드컵 폴란드전 때 음바페가 풀백한테 공을 받으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페가 볼 받기 전에 뒷공간으로 뛰는 척하고 다시 왔어. 그랬더니 상대 수비수가 넘어졌어. 깜짝 놀란 거지, 뒷공간으로 뛸까봐. 물론 그 수비수가 다시 일어나서 음바페를 막긴 했지만 요 페이크 동작 덕분에 음바페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볼을 편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음바페가 빠르다는 것의 또 다른 효용, 동료들의 수루 패스 성공률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유로 2020 때 그 장면 보셨어요? 음바페가 벤제마 줬는데 벤제마가 어떻게 잘못 맞아가지고 공이 졸라 길게 갔어. 근데 음바페가 요걸 뛰어가서 잡았어요. 요거 스루 패스 성공이야. 거리두기. 자, 음바페가 크로스를 받아먹는 능력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크로스 받아서 2골 넣었어요. 근데 음바페가 그럴 때 특징이 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오기 전에 자기 마커로부터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살짝 뒤에서부터 뛰어 들어가려고. 그러면 속도 경쟁이나 높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온사이드 위치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마침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인 앨런 시어러도 이 부분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1m의 여백이 위대한 골잡이들이 갖고 있는 본능이래요. 동료에 대한 이해. 자, 음바페가 크로스 받아먹을 때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동료가 크로스를 올리냐에 따라서 준비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폴란드전 때 그리즈만이 크로스 올린 거 꿀벅지로 받아먹었거든요. 그때 보면 그리즈만이 킥하려고 왼발로 쓱 밀어놓자마자 음바페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왜냐? 그리즈만이 바로 올릴 거라는 걸 아니까. 그게 원래 그리즈만의 스타일이니까. 바페가 제대로 된 타이밍에 침투하니까 상대 마커를 따돌릴 수가 있었어요. 자, 반면에 호주전에서 덴벨레의 크로스를 헤더로 받아먹을 때는 덴벨레가 크로스 할까 말까 머뭇머뭇할 때 섣불리 침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저 새끼가 하도 깔짝대는 스타일인 걸 아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크로스 오는 거 보고 거기에 반응해서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동료들의 습관에 따라 내 침투 타이밍을 다르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바페가 동료들의 특성을 어떻게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을까요? 물론 바페가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캐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즈만, 덴벨레, 조
요루 요런 선수들이랑 아주 오랫동안 뛰었습니다. 서로 잘 알 수밖에 없죠. 프랑스가 2회 연속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고요. 디테일한 속임수. 자, 은바페가 결승전 때 미친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넣었죠. 그런데 저는 그 발리슛 자체보다도 그 직전 장면에 정말 놀랐어요. 디테일한 속임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 장면이 라비오가 은바페한테 요렇게 띄워주면서 시작됐거든요. 그걸 바페가 튀랑한테 떨궈주고 다시 받아서 발리슛을 갔던 건데, 라비오의 볼이 요렇게 올 때 요 뒤에 카마빙가한테 그냥 요렇게 떨궈줄 것처럼 서 있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가지고 튀랑한테 떨군 거지. 그때 은바페를 보면 몸을 순간적으로 비틀어요. 되게 탄력 있어, 쫄깃해. 그래서 바페를 맡고 있던 이 몰리나를 보면 앞으로 쑥 튀어나갑니다. 헤더를 뒤로 떨굴 것처럼 서 있었으니까 그거 예상하고 튀어나간 거야. 요거는 몰리나가 바보였던 게 아니에요. 은바페의 이 바디 쉐입을 활용한 헤더 페인팅,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첫 터치의 마법. 자, 은바페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퍼스트 터치가 모로코전 때 2개나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키미를 가지고 놀았던 거. 동료가 은바페한테 요렇게 줬죠. 그래서 하키미가 뒤에서 몰래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바페는 아웃사이드로 뒤쪽으로 쳐놓고 바로 터닝, 그리고 튀랑한테 수루 패스. 이 퍼스트 터치에 팀 동료인 하키미도 껍벅 속았어요. 여기서 하키미가 이 방향으로 압박을 들어갔기 때문에 은바페가 앞쪽으로 잡아놨으면 아마 뺏겼을 거예요. 근데 은바페는 미리 하키미의 압박 방향을 체크했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섬세한 터치, 볼을 바로 따라가는 기민함과 터닝할 때 몸의 유연함, 정말 인상적이더라. 자, 그리고 모로코의 또 다른 에이스 암라바트 선수를 앞에 두고 보여줬던 첫 터치, 아우 개쩔었지. 동료한테서 볼이 요렇게 왔어요. 그리고 바페는 볼이 오는 방향과 속도를 고려하고 암라바트의 위치와 압박 방향을 고려해서 쓱 흘려서 오른발로 받아놨죠. 근데 이 터치를 암라바트 뒤쪽으로 했어요. 요렇게 뒤쪽으로 잡아놓으니까 암라바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냥 요렇게 왼쪽으로 잡아놔가지고 암라바트가 편하게 수비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잖아. 그리고 암라바트를 보면 두 손 들고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럽니다. 여기가 박스 아니니까 페널티킥 내줄까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은바페는 요 터치 한 번으로 암라바트를 녹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은바페는 앞에 수비수가 4명이 있는데 그냥 과감하게 드리블했어. 그리고 슈팅 타이밍도 빠르게 가져갔어. 고개 흘러가지고 추가골이 됐죠. 또 박자를 쪼개는 드리블. 자, 훌륭한 선수들은 드리블의 박자를 더 쪼갭니다. 한 동작마다의 시퀀스가 짧아요. 자, 뭔 소리냐? 은바페가 챔스에서 밀리탄과 바스케스 사이로 쓱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골 넣었단 말이야. 원맨쇼 했단 말이야. 그때 드리블을 자세히 보면 아웃사이드로 툭툭 치다가 헛다리 하고 왼쪽으로 가는 척하고 두 선수 사이로 들어가요. 원래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드리블할 때 오른쪽으로 치는 게 한 동작이죠. 근데 조금 더 잘하는 선수들은 헛다리 하고 왼쪽으로 쳐요. 두 동작으로 쪼개는 거지. 근데 은바페는 요걸 한 번 더 쪼갭니다. 헛다리 하고 왼쪽으로 치는 척하고 다시 꺾어가.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가 막기 너무 힘들죠. 파울 획득의 미학. 자, 네이마르도 그렇지만 은바페도 파울을 정말 잘 얻어냅니다. 은바페는 기본적으로 앞에 수비수가 3명이 있어도 호랑이 굴 들어가듯이 드리블하러 들어가요. 근데 그게 박스 주변이나 박스 안쪽이면 과감하게 드리블 시도를 하는데 요 정도 위치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드리블 하러 오긴 왔는데 얘네들 4명이 오락실의 일진처럼 막 둘러싸. 마침 동료들도 주변에 없어. 그러면 은바페가 여기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그냥 툭툭툭 치다가 상대가 뒤에서 밀기를 기다립니다. 힘 쭉 빼요. 밀면 그냥 파김치처럼 넘어져요. 파울이에요. 물론 파울한 선수는 억울하죠. 평소에 몸싸움 하는 것만큼 민 건데 넘어지니까. 근데 심판 입장에서는 어쨌든 밀어서 외력에 의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푸싱 파울이에요. 기가 막히죠. 왜냐면 이렇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지예요. 볼 소유권도 유지하죠. 측면 프리킥 찬스까지 얻어내죠. 멘탈. 자, 개인적으로 은바페가 차기 축구 황제가 될 것 같은 가장 크리티컬한 이유가 멘탈입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멘탈이 있어. 활용 점정. 은바페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멘탈이 잘 안 흔들린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챔스 때도 그랬고 월드컵 결승 때도 쩔었죠. 아르헨티나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압도했고 0대2로 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2대1을 만들었어. 마치 옛날에 지단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 은바페한테 어떤 기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압박이 엄청 심할 텐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바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삶이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저는 압박감을 사랑해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멘탈 좋아요, 그죠? 자, 축구 심리학자 중에 조르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번 월드컵 결승 때 은바페의 페널티킥과 관련해서 심리적인 분석을 했어요. 일단 그간 연구에 따르면 몸값이 비싸고 세계 최고의 선수일수록 페널티킥에 대한 압박감은 올라간대요. 그리고 수행 수준은 더 낮아지고. 자, 결승전에서 은바페가 첫 번째 페널티킥을 차려고 할 때 아르헨티나의 아쿠냐 선수가 방해를 하려고 요 스판 옆에를 막 축구화로 조질라 그랬어요. 여기 잔디를 조져놓으면 디딤발 놓을 때 미끄러지거든. 근데 요거를 은바페도 다 알아요. 그래서 크게 흥분하지 않고 그냥 디딤발 놓을 그 자리에 발을 살포시 올려놓고 조심히 휘슬을 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은바페에게 두 번째 페널티킥이 찾아왔죠. 이때는 압박감이 더 심했어요. 연장 후반 118분이었는데 2대3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실축하면 사실상 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더 공격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근데 은바페는 상대하지 않았고 조용히 혼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바페가 승부차기 할 때 1번 키커였죠. 제일 중요한 키커. 그것도 차분하게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원래 승부차기 할 때 보면 실축하는 선수들 특유의 그 표정이 있거든요. 굉장히 사색이 돼가지고 근데 은바페는 표정이 좋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어 보여. 근데 은바페가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 봐. 아주 커. 아주 그릇이 커. 자, 그리고 은바페가 참 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코망이랑 추아메니가 실축했을 때 가장 먼저 다가가서 위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은바페가 그 친구들 마음을 잘 알거든요. 지난 유로 2020 때 프랑스가 16강전에서 스위스한테 졌습니다. 근데 그때 승부차기에서 은바페가 못 넣어서 졌어요. 게다가 당시에 프랑스 악플러들이 은바페한테 너 원숭이 이러면서 막 인종차별까지 한 거야. 그래서 은바페가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이번 월드컵 때 결승전 때 페널티킥을 3번 다 성공했어요. 이런 거 보면 회복 탄력성도 정말 좋은 것 같아. 또 바페는 신경 끄기의 기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고 나서 에밀신이 라커룸에서 은바페를 조롱했어요. 그 영상이 막 퍼져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은바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어우 멋져. 다 차단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거에만 집중하잖아. 그리고 은바페가 여전히 축구에 진심이고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월드컵 8강전 프랑스 대 잉글랜드 때 케인이 PK 실축했잖아요. 그때 바페 표정이 뭐랄까 이 동네에서 축구할 때 친구들 놀리는 것 같은 그런 순수함, 그런 마음가짐으로 축구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은바페가 왜 차기 축구 황제인지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홀란드의 득점 페이스도 미쳤지만 개인적으로는 은바페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단지 골만 넣는 게 아니니까. 물론 리그왕에 있어가지고 평가절하 당하는 것도 있지만 챔스에서도 매번 존재감이 엄청나고 월드컵에서도 자기가 짱이라는 걸 또 한 번 증명했죠. 이제 24살인데 월드컵 통산 12골이야. 클로제가 16골로 역사상 최다거든요. 아직 기회 많으니까 그거 넘을 수도 있겠어요. 자, 과연 은바페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넘어서 곧 레벨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